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미국은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북한의 용상 최선희의 첫 공개 담화 내용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할수록 북한의 대응은 더 맹렬해질 거라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 담화 발표 직후 북한은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박철현 기자, 북한 움직임 살펴볼까요? 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 6월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한미일 정상이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할수록 북한의 군사적 대응도 정비례해 더 맹렬해질 것이다.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게 엄중하고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서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담화 직후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또 쐈죠. 담화 발표 1시간 40분쯤 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튿날인 어제 오전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 6100km, 속도는 마하 22로 탐지됐습니다. 최선희 담화나 후속 조치를 보면 강대강 대치 앞으로도 계속될 듯합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한반도 주변에서의 연합 군사 활동은 미국과 동맹국에게 불안정을 불러오는 우매한 짓이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몰아넣는 작용을 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확장 억제 조치에 맞서 더 강화된 도발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내부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맞대응을 강조함으로써 대미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선 미사일 수직 엔진 시험 때 개보수를 시작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 사상 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백두산 답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추위를 느껴봐야 혁명성을 알 수 있다면서 백두산으로 간 청년들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죠. 네. 백두산은 요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갈 만큼 매우 추운데요. 혹한 속에 학생들이 백두산에 올랐다는 소식이 잇따라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깃발을 앞세운 학생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백두산을 오르는데요. 지난 14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시작으로 평양시당학교, 황해남 도당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학생들이 뒤따라 백두산 답사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남포시, 함경도 등 방방 곳곳에서 백두산 답사 행군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눈도 내리고 추운데 굳이 겨울에 백두산 답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노동신문은 빗뿌리를 도려내는 듯한 추위를 느껴봐야 선열의 혁명성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은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군마 행군 이후 특히 겨울철 답사를 독려하는데 청년들에게 항일빨치산 정신을 체득하라고 주문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야 된다. 백두산 답사 체계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강력하게 꾀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백두산 답사를 통한 사상 교육을 강조하면서 백두산 대학이란 용어도 사용하는데요. 답사 선봉에 섰던 중앙간부학교는 최근 김 위원장이 직접 강연을 하며 사상 무장을 강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혁명 강의를 받아오는 크나큰 감격을 안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각오를 가다듬으면서 오늘의 답사길을 힘있게 내딛고 있습니다. 결국 백두산 답사를 독려하는 건 제재 장기화와 경제난에 지친 분위기를 일신해 체제를 결속하고 청년들 사상을 단속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지난 16일은 북한에선 어머니의 날이었죠. 특별한 행사가 있었나요? 각지에서 기념 공연이 펼쳐지고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는데요. 꽃 상점과 화장품 매대 등에는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가정일보다 농사를 위해 한 생을 바친 어머니들에게 화려한 꽃다발을 어머니께 드리는 것도 좋지만 혁신적 성과를 안고 왔을 때 더욱 기뻐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특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노동신문은 여성에 대해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성실한 노력으로 나라를 떠받드는 초석이라고 강조했고요. 각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활약상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도 잇따랐습니다. 폭설이 내린 날이면 가지들에 내려 쌓인 눈을 털어버리느라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북한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여맹원 13,700여 명이 대표적인 쌀 생산지인 황해남도 농장의 탄원에 정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각지 농촌에 살림집을 새로 건설했다는 선전도 자주 나온다죠? 강원도 고산군에 100여 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어 입주식을 한 데 이어서 함경북도 회령 등 각지에서 살림집 완공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온 마을이 들썩하게 농악이 울리고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는 석에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농악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TV와 선풍기 등 주요 가전을 챙겨 새집으로 들어갑니다. 아파트처럼 유리로 덮은 베란다나 테라스가 있는 집도 있고요. 지붕과 창 형태도 다양한데요. 북한 당국은 새로운 살림집이 주민들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이 원만히 갖춰졌다고 선전합니다. 살림집 건설은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주의를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되는데요. 북한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올해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이라고 하면 왠지 경직되고 직설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새로운 방식의 접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브이로그라고 하죠. 개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채널도 있더라고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하는데 정말 북한의 개인들이 이런 방송을 하는 건지 또 북한 사람들도 유튜브를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뉴미디어 시대, 달라진 북한의 대외 선전 방식과 의도를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Hi everyone, I'm Yumi from Pyongyang.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평양에 사는 유미라고 소개한 이 여성. 가슴에 김일성 배지가 선명합니다. Now that I see the camera, I feel a little bit nervous. 유미는 코로나 기간 북한에 오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그동안 달라진 북한의 모습과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 유튜브를 한다고 설명합니다. I'm going to show you the changing appearance of Pyongyang and people's daily lives as well as mine. 유미 계정이 개설된 건 6월 21일. 8월 2일 첫 영상 이후 한 달에 2~3개씩 모두 7개의 영상이 업로드돼 있습니다. 유미가 직접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을 맛보고 불고기 식당에서는 쌈 채소에 불고기와 마늘, 양파를 올려 맛있게 한 입 싸먹기도 합니다. 능라 유원지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 대동강 조깅, 그리고 낚시까지. 일상 브이로그로 보이지만 평양의 명소 소개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유튜브 채널이 본격화된 건 지난 2019년 10월경. 현재까지 파악된 유튜브 계정은 6개 정도. 중국의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빌리빌리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채널이 개설돼 있습니다. 구독자 24,000여 명의 뉴 DPRK입니다. 110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썸을 보여드릴까요? 11살 평양 송하의 세리팍스 채널. I'm Song Ha-in from Pyongyang. I'm 11 years old. Hi, hello, good morning. This is me again. 지금은 사라졌지만 유튜버 은하의 에코 오브 트루스도 있습니다. 북한의 유튜브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왜 만드는 것일까? 북한 사람이 만드는 유튜브를 정작 북한 주민들은 보지 못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터넷 접근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요. 특수한 업무 목적 외에는 인터넷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유튜브는 그들의 설명 그대로 개인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것일까?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개인 채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튜브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 주민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거를 북한 주민의 일상을 유튜브에 송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당국의 개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북한법은 개인이 인터넷 방송을 할지라도 모두 당국의 유일적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 단말기도 당국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북한 유튜브 에코 오브 트루스 계정이 1년 만에 차단된 것도 개인 계정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체제 선전으로 활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ll I know is it was blocked in violation of Google policy, and I thought I could at least try and show people what it is really like here in my country.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체제 선전 관련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줄을 이룬다라고 이제 하면 그걸 이제 구글 측에 문의를 해서 구글에서 이제 차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한이 유튜브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대외 선전의 전략과 방법을 바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열린 선전부문 간부 강습회. 당 선전 부문에서 현대화 정보화의 괜 바람 속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명시하셨습니다. 현대 정보기술의 발전에 맞게 사상전을 참신하고 새롭게 하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입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문헌집에서 인터넷 공간을 북한의 사상과 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드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매체의 특징은 온라인, 사이버 공간을 활용을 하는 이런 특징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선전선동의 어떤 매체가 점차 다양화하고 종합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보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보는 이가 부담스러운 노골적 체제 선전보다는 여성과 아이들을 내세워 명소와 일상을 보여주는 방향이 뚜렷한데, 이는 정상국가, 부드러운 국가의 이미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여성이라든가 아이들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주기 때문에 어떤 북한 체제 하면은 떠오르는 핵과 미사일 같은 어떤 그런 굉장히 또 강경한 이미지, 그런 걸 좀 희석시키고 완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도는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의 관광입니다. 특히 중국의 빌리빌리 플랫폼에 골프장이나 유원지, 식당 등을 중국어로 소개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관광 대상으로서 특정하고 제작을 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유튜브를 지금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똑같은 콘텐츠를 비리비리에도 송출을 하고 있는 거죠. 뉴미디어 시대, 북한은 유튜브만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중국의 웨이보와 틱톡 등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와 달리 출연자와 배경만 참신하고 새로울 뿐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는 노동당 선전선동의 본질은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지난 시간 북한 입시제도 살펴본 데 이어서 오늘은 북한의 대학 그리고 대학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 대학 생활을 하셨고 프랑스 유학도 했고 또 지금도 남한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이랑 남한이랑 대학 생활 어떻게 다르던가요? 참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본인의 시간표를 본인이 만들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제가 북한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3학년까지 공부를 하다가 유학을 나갔는데, 그 3학년까지 제가 시간표를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 학과 사무실에서 작성된 시간표대로 그냥 공부만 했을 뿐입니다. 북한에서 김책공대면 공부를 꽤 잘하셨던 거죠? 그래도 김책공대라고 하면은 공부에 뜻을 둔 학생들, 그리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김책공대를 많이 선호하죠. 북한에서 대학 선택할 때 어떤 데에 가장 중점을 둡니까? 그러니까 대학 졸업생이 그렇게 많지 못하고 또 대학 개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학 졸업증이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왕이면 더 좋은 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같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고 경제 사정이 안 된다거나 하는 학생들은 오로지 내 머리밖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김책공대라든가理科대학이라든가 그런 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은 원래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다니는 전문 학교가 있고요. 이제 4년에서 6년 정도 다니는 이제 대학이 있는데 2015년에 고등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이걸 다 대학으로 그냥 합쳤습니다. 현재는 종합대학이 있고 의대나 공대 같은 단과대학이 있고 직업기술대학, 공장대학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학원에 해당하는 것은 박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국가에서 승인하는 국립이고요. 사립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자 한다면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도 대학의 순위가 있고 또 더 유명한 대학들도 있다고요? 네,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그리고 김정국 씨가 다녔던 김책공대, 그리고 평화의학대학 등인데요. 이 세 대학은 뉴스에도 자주 나옵니다. 지난해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린 대규모 심야 열병식. 청년과 학생들도 행진에 참가했는데요. 그 선두에 선 것은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입니다.
강한 혁명성과 집단주의 정신을 지닌 용남산의 아들, 딸들이 나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등장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로농초기군 정대입니다. 유명대학 학생들이 차례로 등장했네요. 올해로 개교 76년을 맞은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15개 학부, 50여 개 학과에서 12,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요. 전공별로 강의실이 특화돼 있고 실내 수영장과 오락시설까지 있다고 합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인데요. 북한의 과학, 무기 개발을 지탱하고 있는 대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이런 대학 학생들은 자존감도 높겠죠. 아, 그렇죠.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그냥 서울대 이상이면 이상이지 더 못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라이드가 엄청납니다. 실력으로 보면은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그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디 그 김책의 이름을 김일성에 이제 비교하려고 하냐라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정도로 그 프라이드가 엄청납니다. 배지를 달고 다닌다고요? 대학 명을 새긴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는데 그게 사실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 학생들은 잘 달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랑스러우니까. 그 이외의 대학들은 뭐 예를 들어 김일성 종합대학 앞을 지나갈 때는 본인 배지를 뭐 이렇게 쓱 뗐다가 이제 지나가서 다시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은 특이하게 그 김일성의 자필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이고 또 김책공업종합대학은 특이하게 모양이 이게 기울어진 평행사변형 모양이라서 그 멀리서 보면 딱 보이거든요. 아, 저건 김책공대 애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북한의 명문대의 특징 중 하나가 주로 좋은 대학에는 이제 김일성 일가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김책동대 같은 경우에는 김책이 이제 김일성의 최고의 신복,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쨌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이 여길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권력자들을 배출하는 아주 최고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김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프라이드는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북한 대학생들의 일상도 궁금한데요. 꼭 들어야 되는 수업도 있다면서요. 이제 교과목을 봤을 때 뭐 한국 대학교랑 비슷하긴 하죠. 뭐 교양 과목도 있고 전공 과목도 있고 저기서 좀 특이한 게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정치 과목들이 사실 그냥 외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런 과목들의 점수가 낮게 되면 졸업을 하더라도 그 낮은 점수 때문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덜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아서 더 좋은 데 갈 것도 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싫어도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사실 대학에 가면 연애도 하고 싶고 또 그 로망인 동아리도 활동하고 싶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은데 이 동아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저는 좀 한국에 와서 놀랐던 캠퍼스 문화 중에 하나가 일단 대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엄청나게 술을 마신다거나 연애를 많이 한다던가 또 동아리 활동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인 거잖아요, 동아리 활동은. 북한은 사실 그런 대학생들만의 자율적인 그런 동아리 활동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수업은 몇 시에 시작하지? 9시, 8시. 한 강의가 90분인데 그런 강의를 오전에 3개 정도 합니다.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은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를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생들한테 전공과 무관하게 정치 사상 교육도 해야 되고 노력 동원도 해야 되고 군사 교육도 굉장히 강하게 시키거든요. 특히나 이 그 대학교 교도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인민군의 준군사 조직에 해당하거든요. 여기에 모든 대학생들이 남녀 구분 없이 한 6개월 정도 복무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특히나 이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 대학교 교도대에서 복무했다라는 그 증서가 없으면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북한 대학생들은 농촌이나 건설 현장에 자주 동원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2년 북한이 평양에 10만 호 살림집을 건설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집중 벽체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중으로 집중 충막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 중에는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지자 휴교령을 내리고 대학생들을 동원했다는데요. 그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할 시간이 제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뭐 노력동원도 나가야 되고 군사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강제로 노력동원 같은 걸 시키니까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북한 내부 사정을 위해서라도 인재 양성에 굉장히 힘을 써야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텐데 공부할 시간을 안 주고 이렇게 노력 동원만 계속 시키니까 북한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라고 할 수가 있죠. 김책공도 다니던 시절에 동원된 경험 있으세요? 여러 번 있습니다. 일단 농촌동원, 농번기 때 농촌동원은 기본적으로 나갔고요. 창건 또 몇 돌이라고 해서 정준현 때 대학생들이 깃발대 들고 지나가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한 3, 4m 되는 그 나무 깃발대를 들고 한 4, 5개월 훈련한 것 같습니다. 수업 듣고 끝나자마자 오후에 이제 김일성 광장에 가서 혹은 그 대학 안에 있는 운동장에서 줄 맞춰서 그 깃발대 옆에서 봤을 때 가지런하게 봐야 된다고 그걸 계속 반복 훈련했던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동원되면 학생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나요? 일단 처음에는 짜증납니다. 아니 공부하러 왔는데 왜 갑자기 왜 깃발대 이거 가지런히 맞출 훈련을 왜 대학생들한테 시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이제 요거 뭐 요 행사가 3개월 뒤에 끝나고 공부에 복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학생들도 또 뒤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이제 나태해지고 몸만 혹사되고. 보니까 북한에서 대학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에 대학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9월 노동신문은 인재 육성 사업이 발전하는 시대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질타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교육 사업이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학 개혁을 주문했었는데요. 네, 북한의 이런 변화,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과학 기술이라던가 무역이라던가 경제라던가 이런 게 활성화되려면 다른 나라랑 잘 교역을 해야 되잖아요. 교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재 같은 것들 때문에 꽉 막혀 있다 보니까 북한으로서 믿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양질의 노동력인 거죠. 그래서 인재 양성에 국가적인 관심을 총동원해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이 인재가 국가를 먹여 살리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기조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발 대학생들은 공부만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가서 수제반을 다녔는데 그게 계속 동원되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하러 왔나 일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그러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줘야 학생들도 공부할 맛이 나고 뭔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번 세계 한번 겨뤄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그 국가의 어떤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당연히 이제 교육 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투명한 입시 시스템도 갖춰줘야 될 것이고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지 못하게 하는 국가 사업 같은 것들도 자제해야 아무래도 북한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양질의 이제 인력인데 그런 것들이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북한의 대학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사회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수능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은 편히 쉬시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평화와 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 3대를 모두 만나 평화의 대화를 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과거 평화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수영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죠. 이북의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그가 쓴 회고록에는 90년 그의 인생과 한반도 역사가 나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쟁통의 육군 사관생도가 된 그의 꿈은 북진 통일과 북한 수복이었습니다. 저는 북진 통일의 대열에 참여하고 싶었고 제가 장교가 돼서 부하를 이끌고 고향을 해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전쟁 후에도 냉전과 남북 대결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1960년대 초에 들어서서 혼란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 시기에 남한에서 베트남과 같은 혁명전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젊은 장교 임동원은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를 예견하고 특수부대 창설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분명히 게리라전을 수행하려고 특공부대 같은 것을 난파해서 게리라 기지를 태백산맥 지역 이런 데 설치하려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특전 여단을 만들어서 대처해야 된다든가. 예측을 하셨는데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죠. 일어났죠. 북한이 특공부대를 청와대를 기습공격하기 위해서 서울에 침투시켰어요. 북괴 124군 부대 소속 31인조 무장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121 사태. 같은 해 동해안 울진 삼척 지역에 120명이 넘는 대규모의 무장공비들이 난파돼 냉전 시대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긴 대결 이후 찾아온 세계적 탈냉전. 한반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의 흐름에 올라탑니다.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부 대표들이 만나는 회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때 4년 동안 8번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회담에 참석하면서 결국은 남과 북이 기본 합서를 합의하게 됩니다. 남북 화해와 교류, 불가침, 비핵화, 평화 체제까지 모두 담은 기본 합의서. 하지만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이 북한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한은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뼈저린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고 2000년 국가정보원장 시절 성사시킨 첫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2018년 트럼프 김정은의 싱가포르 합의와 평화 프로세스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일성은 고위급 회담 때 2번 만났는데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고 능수능란하고 그때 이미 45년간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정일을 몇 번 만나셨죠? 다 해서 5번 만났는데 정상회담까지 상당히 아주 거리가 명성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말하기를 무척 좋아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회담하기 좋은 사람이다. 김정은은 제가 받은 인상은 제 아버지와 달리 제 아버지는 감성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성적이고 좀 냉철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며 8일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상당히 걱정됩니다. 북한이 과거에 한미훈련할 때는 전시태세 조치를 하고는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말로만 비난하고. 근데 이번에는 맞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미사일 쏘고 전투기 뜨고 북한이 발표하기로는 500기가 동원됐다고 그러는데 요격 훈련도 하고. 근데 이거 상당히 처음 있는 일인데 이렇게 되다가 잘못해서 우발적으로라도 충돌이 일어나면은 문제가 복잡해질 겁니다.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틀림없죠. 그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미국과 적대관계 해소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인데 이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이 진전이 있어야 남북 관계도 진전할 수 있어요. 미국을 설득해서 좀 초강대국 미국이 결단만 하면은 핵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안 돼요. 북한도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무모한 모험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소련이 망한 것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소련은 핵 강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핵 강국이 핵무기가 체제 보장을 해준 것도 아니고 경제 발전을 보장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을 북한도 너무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기회를 포착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전쟁과 대결, 평화의 역사와 함께한 원로는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 또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를 다시 재개해야 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단되어 있는데 다시 시작하자.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통일전망대 김현경입니다. 화샘 빨래, 화물 빨래, 있는 건 다 말해 그냥. 샘물 빨래, 샘물 과학. 화학약품으로 하는 빨래 드라이 클리닝은 북한에서 화학 빨래, 화학 세탁, 마른 빨래라고 합니다. 이거 뭐야? 이런 말을 북한에서 쓴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북한이랑 한국이랑 같은 땅이었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카타르 월드컵이 이틀 후에 개막하죠. 북한도 축구에 대한 관심이 꽤 높다는데요. 언젠가 남과 북이 대립을 멈추고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네,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훈련할 만큼 후회 없는 경기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